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한국유럽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주시민교육 릴레이 협업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회를 맡은 한국유럽학회 총무이사 김주혜입니다. 네, 먼저 김덕진 선거연수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김덕진 선거연수원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연수원장 김덕진입니다. 먼저 한국유럽학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오늘 학술 발표회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신 이재성 학회장님과 그리고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한국유럽학회는 1994년 창립된 이래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에 관한 활발한 학술 활동을 전개하여 유럽학 연구를 대표하는 중추적이고 권위 있는 학회로 발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문제, 가짜뉴스 문제,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등 여러 선거 정치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연수원과 그리고 한국유럽학회가 함께 유럽 각국의 그 선거 정치 현안과 대책을 주제로 오늘 학술 발표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거 정치 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술 발표회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성 학회장님과 우리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유럽학회 이재승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유럽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승입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학술 토론회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님 김덕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선거연구원의 또 여러 그 지원과 우리 또 협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와 정당 정치는 어떻게 보면 민주 정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정당 정치와 그리고 또 선거를 보다 민의를 잘 대변하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가 행태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역으로 여러 가지 정치 문화라든지 환경이 제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정치를 생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이 과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분출되는 어떤 시민사회의 요구와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받아내는 장치와 그것을 정치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국민들한테 이 환류시키는 이 전반적인 어떤 선거, 투표, 정당, 정책 이 모든 이 과정이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고 또 쇠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여지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난민의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극단주의 뭐 극우 정당도 될 수가 있고 여러 형태의 파퓰리즘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었던 좌와 우, 뭐 보수와 진보 이런 그 정치의 기본적인 구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중도 정치가 쇠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다시 중도 정치 쪽으로
그 정치적 합의가 모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변곡점 하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유럽학회에서는 뭐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보직을 해 있습니다. 외교 안보 쪽을 다루는 그런 학자군도 계시고 경제 문제, 사회 복지를 다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유럽학회 특히 가장 또 중추를 형성을 하고 계시는 정치 과정, 각국의 이 국내 정치를 들여다보시는 유수한 전문가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유럽의 선거와 정치, 그 정당 제도를 많은 기간 동안 한국의 일종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그 성숙도를 가지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한국과 유럽은 뭐 어느 한쪽이 뭐 막연히 다른 한쪽을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함께 이제 공통의 과제와 또 공통의 이 도전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단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유럽이 해왔던 많은 실험들 그리고 시민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유럽이 해왔던 많은 그 제도들과 그런 시도들은 얼마 전 그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라는 핀란드 이 사람이 쓴 그 책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험과 그리고 또 시민 교육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먼저 도입해 봤던 유럽의 여러 사례들을 검토를 해보고 또 파퓰리즘의 등장이라든지 여러 이 도전에 대해서 유럽이 고민하고 또 대응하는 과정을 저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한국 정치의 또 새로운 그런 출구를 찾아보는 노력을 오늘 선거연구원과 함께 연수원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선거연수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한국유럽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주시민교육 릴레이 협업 학술회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의에 사회를 맡으신 고려대 국제대학원 이재승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김주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자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의 윤석준 교수님, 오늘 프랑스 극우 정당의 태동 및 성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고주연 교수님 오셨습니다. 스페인 선거 제도의 현황과 함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원대의 서현수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핀란드 정치를 전공하셨죠. 2023년 4월 총선 이후 핀란드 정치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대의 장선화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퍼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성장과 정당 정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또 귀한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국립부경대의 김주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의 오창용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선거연구원의 이종희 박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정치, 유럽의 정당 정치를 그냥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거를 좀 관통을 해서 이걸 꿰뚫어 보시고 또 한국과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주실 그럴 귀한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시간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토론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발표 시간과 토론 시간을 별도로 1시간 그리고 30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은 약 15분 내외로
해서 좋은 내용에서 또 특히 또 강조를 해야 될 거 저희가 꼭 기억하고 고려를 해야 될 그럴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준 교수님 발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공회대 윤석준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프랑스 극우 정당의 태동 및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프랑스 정당 정치와 관련을 해서 혹은 선거 현안과 관련을 해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텐데요. 극우 정당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지점들은 지금 여러 이제 뉴스 보도들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지만 프랑스에서 이제 극우 정당이 2010년대, 정확히 얘기하면 2014년 유럽의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프랑스 대선은 물론이고 이제 하원 의회 선거에서 사실상 지금 1, 2위를 다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기 대선에서 프랑스 이제 극우 정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극우 정당의 이제 복수 정당 체제로 이제 경쟁 구도로 지금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프랑스 정당 정치와 이제 선거와 관련을 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이제 극우 정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역사적으로 극우 정당이 급부상을 했던 2010년대 전후 혹은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1980년대 정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극우 정당, 그러니까 정당으로 세력화되기 이전에 상당히 오랜 역사적인 그 흐름들 속에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온 것들이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제 극우 정당들 혹은 이제 극우 세력들 혹은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여러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맥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이 극우 정당의 태동과 발전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극우 세력의 태동, 그러니까 이제 정당으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죠. 많은 경우에 이제 1950년대 이후, 그러니까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정당 정치, 특히나 이제 프랑스 제5공화국 이후에 이제 정당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한 3공화국부터 올라가서 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블랑제주의즘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 것들이었는데요. 이제 조르주 블랑제라는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부 장관도 하고 1800년대 이제 후반에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졌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불 전쟁, 그러니까 1870년하고 이제 71년 사이에 있었던 보불 전쟁에서 프로이센에 맞서는 이제 굉장히 이 애국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이제 프랑스에서 좀 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흐름에 가장 이제 선봉에 서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서 프랑스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급진 우파 세력들, 특히나 이제 의회제 폐지나 왕정 복고까지도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세력들의 사실상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급진 포퓰리즘의 가장 그 시초로서 여겨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불행한 이제 자살로서 이제 이분은 생을 마감을 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처음에 등장을 했던 프랑스 우파 급진 포퓰리즘이라는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1894년 이제 드레피스 사건 이후에 드레피스 재심 반대파가 이제 외국인, 비카톨릭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 기반에서 과거에는 이제 프랑스 좌파나 공화주의 이데올로기였던 이 민족주의를 이 급진 우파 세력과 이제 결합시키는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전에 공화국의 반기를 품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블랑제주의자들과 함께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에서 1800년대 후반부터 군주제, 반혁명, 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이제
극단적인 이 포퓰리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악수용 프랑세스라는 것과 왕의 카멜롯이라는 그러한 이제 조직들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뭐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20년대 30년대 있었던 프랑스의 대대적인 외국인 혐오 시위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사실은 1800년대 후반부터 그 이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그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을 좀 염두에 둔 것들이었는데요. 프랑스 대학 의대에서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30년대 들어와서 프랑스 의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요. 이러한 시기에 이제 프랑스 의사, 그러니까 뭐 의대생과 이제 의사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라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이제 외국인들, 특히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프랑스의 이제 의사 면허 제도의 변화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외국인 이민자들의 의료계 침탈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서 대대적인 항의 파업 시위를 벌이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론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프랑스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 상당히 이제 뭐 지식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회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이제 혐오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익숙해진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왕의 카멜렛이나 이러한 이제 극단적인 단체들이 점점 이제 조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프랑스 제3공화국이 이러한 이제 극단적인 이 포퓰리즘 세력들의 성장을 특히나 너무나 반체제적인 폭력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강제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강제 해산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활동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후에 이제 프랑스 극우 세력 혹은 극우 정당의 토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져 오면서 조금 이제 정치 세력화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전후 프랑스에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젊은 국가라는 단체라든지 혹은 국민학생 연합이라는 이제 이런 단체들이 등장을 해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부나 나치 독일의 괴뢰 정부였던 프랑스 비시 정부를 이렇게 추앙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 제도들을 거부하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지향을 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상당히 극단적인 이러한 이제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 연장선상에서 1960년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사냥하자, 백인 프랑스 문명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구호를 내거는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세력들도 역시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세력들은 사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높은 뭐 지지라든지 이제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지속되면서 이 프랑스의 이제 극우 세력들 안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나눠져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한 흐름은 정당 정치나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관심 없이 지속적으로 여러 이제 점 조직들을 통해서 지방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뜻을 알려나가는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하자라는 뭐 그러한 이제 한 흐름이 있었고요. 반면에 1970년대부터 장마리 르펜이라는 한 이 인사를 중심으로 제도권 정치, 즉 의회로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생기고 이러한 흐름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제 민족전선이라는 FN이라는 이러한 극우 정당이 공식적으로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창당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의회 진출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이 정당이 민족전선이라는 이제 FN 정당이 프랑스 정치권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정당은 10% 정도의 안정적인 지지세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선거제도, 특히나 하원 의회 선거나 혹은 이제 프랑스 대선에서 이제 결선 투표, 소선거구제도 그렇고 이제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극우 정당 후보가
의회에 진출한다라든지 혹은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것들은 사실상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과는 달리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의석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표처럼 1980년대 초반부터 이 극우 정당 민족전선 FN이라는 정당은 안정적으로 10%의 지지자를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2014년 이 유럽의회 선거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시기에 이제 부상을 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 연구자들께서도 여러 이제 이 관점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이후로 이제 전개되어 왔던 세계화의 흐름들 속에서 그 세계화의 이제 그늘에 해당했던 뭐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유럽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 세계화의 그늘에 처해 있는 여러 유권자들을 기존의 정당들이 제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과정들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에 대한 기대나 혹은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 투표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 민족전선, 이 FN이라는 극우 정당은 사실상 그 1위 정당으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프랑스 정계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뭐 조금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장마리 르펜이라는 이 정당의 창시자 같은 경우는 정말 전통적인 극단적인 메시지를 가지고서 극단적 이미지를 가지고서 극우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달해왔던 반면에 이 정당을 이어받았던 마린 르펜이라는 이 정당의 이제 창당을 주도했던 분의 이제 딸입니다. 사실상 이제 아버지와 딸이 이 당권을 이렇게 이어받은 형국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성성을 강조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만들어 왔던 극우 정당의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순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악마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노력들이었는데요.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서 소위 이제 극우 정당에 대한 이 거부감들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2014년 유럽의회 선거를 필두로 해서 2017년 대선 그리고서 다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극우 정당 FN은 사실상 1, 2위를 다툴 수 있는 뭐 때로는 이제 2, 3위권을 다투는 이제 그런 주요 정당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극우 정당이 성장을 하게 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요인들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굉장히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인종 혹은 종교에 기반한 외국인 혐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세계화의 그늘로 인해서 발생을 했던 그들을 대변하지 않는 기존 정치 세력들에 대한 이 분노, 그래서 이 혐오와 분노의 결합이라는 부분들이 프랑스 극우 정당의 이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이제 세계화의 그늘이란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특히 경제적 불평등,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라는 것들이 프랑스에서도 어떤 식으로 80년대 이후에 전개되어 왔는지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의 전통적인 정당들에 대한 지지세를 어떻게 침식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현황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일단 프랑스 극우 정당 같은 경우는 이 당권을 이제 다시 20대 젊은 대표에게 이제 물려주면서 여성성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라는 이 두 가지 이 상징성을 가지고서 기존에 상당히 이 중년 이상 중장년층의 이제 남성 중심의 과격한 이미지를 전달하던 극우 정당이 아니라 여성성과 이 젊음을 앞세우는 그런 극우 정당으로 상당히 이제 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정당의 실질적인 메시지들이 변화된 건 아니지만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그 거부감을 낮춰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기존의 프랑스의 극우 정당 이 명칭이 이제 국민연합으로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이 정당이 이렇게 이제 연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자 이 연성화된 모습들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또 이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제2의 극우 정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정당이 이제 에릭 세무라는 프랑스의 이제 극우 성향의 언론인이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만들게 된 재정복이라는 당인데요. 이 정당 같은 경우는 이 마린 르펜의 지금 국민연합 그 RM보다 훨씬 더 강한 극우적인 메시지들, 특히나 이제 인종 종교에 대한 혐오라는 부분들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여혐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술적으로 미소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죠. 뭐 미소진이나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훨씬 더 극단화된 정치 세력으로 이 지금 프랑스 전국에 등장을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에릭 세무라는 이 극우 새로운 이제 극우 세력이 약 7%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당들이 4위도 차지하지 못했던 선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지금 성적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두 극우 정당의 복수 정당 체제가 됐는데 이 두 정당의 이 득표율을 산술적으로만 합산한다라면은 대선에서도 1위가 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적으로 이제 프랑스 정당 정치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대선에서, 그러니까 2027년 차기 대선에서 실제로 이제 마린 르펜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emmanuel 마크롱 대통령이 이 연금 개혁과 관련을 해서 국민들과 상당히 이 거리가 생기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국면에서 조금 짓궂은 여론조사이긴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만약에 당신이 2022년 대선으로 돌아간다라면 마크롱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은 결선 투표에 같이 올라왔던 마린 르펜을 찍을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마린 르펜을 찍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거부감이라는 것들, 기존에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의 후보가 대선 결선 투표에 등장을 하게 되면 이 극우 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소위 공화국 연대라는 것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 지지자들과 상관없이 극우 정당의 당선을 막아야겠다라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소위 이제 공화국 연대라는 것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프랑스의 극우 정당의 현황이라는 것들, 복수 극우 정당 간의 경쟁 구도로서 오히려 그 지지층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확대시켰고 2027년 차기 대선에서 극우 정당의 당선, 대통령 당선을 상당히 지금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부분들은 최근에 국내에서 이 에릭 세무의 이 자서전을 번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우 정당 혹은 극우 인사가 아니라 단순히 우파 정당과 우파적인 메시지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에릭 세무와 재정복 당은 극우 정당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조금 명확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지금 이 극우 정당의 인사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 군데서 듣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이해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극우 정당, 파퓰리즘 정당을 얘기할 때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가장 많이 아마 그 예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태동의 과정에서부터 전개 그리고 이제 분화에 이르는
그 여러 가지 그 다이내믹스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 고지현 교수님 모셔서 스페인의 선거 제도 현황과 함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페인의 선거 제도 그리고 올해 있을 두 차례의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저 소개받은 연세대의 고주연입니다. 그 5가지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정당 체제, 선거 제도, 정치 현안 그리고 2013년 올해 있을 선거 전망 그리고 한국의 시사점입니다. 먼저 정당 체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정당 체제가 비교적 또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 양당제적, 파편화된 양당제적 특성을 보여왔고 2015년 이후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당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당 체제가 형성된 요인으로는 크게 중앙 지방 간의 균열 요인 그리고 또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념 스펙트럼 상의 그 균열 요인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행위자적 요인으로 선거 연합 정치 그리고 또 정치와 정당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군소 정당들 간의 그 연합 정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 양당제적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형상은 실은 디베르제가 주장했던 선거 제도가 정당 체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과는 사실은 좀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례대표제를 보통 채택을 하게 되면은 다당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알려져 왔는데 스페인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당제가 오랜 기간 유지됐다라는 것은 선거제도가 정당 체제에 미친 영향이 차단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에서는 비교적 민주화가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회 균열이 다차원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지역 균열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념 균열이 이 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타협에 의한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대항 세력들, 저항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주의적인 정당들, 특히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당들을 모두 다 포섭하고 또 이념적으로도 공산당부터 중도 우파 연합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정당 체제가 정당들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다당제적인 현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은 2000년대 후반, 2008년 이후에 이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있고 스페인도 역시 같은 문제를 겪었었고요. 이에 대해서 기존 정당들이 적확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극화와 또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들이 또 신뢰 하락과 더불어서 불거지면서 그 사회 운동들이 더 강화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 새로운 신생 정당들 예컨대 급진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포퓰리스트 정당 포데모스랄지 아니면 복스와 같은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양가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이념 정당들이 새로운 신생 정당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군소 정당 간의 연합 정치가 더불어서 또 출현하면서 다당제적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정당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1977년에 정초 선거 에서 다당제를 한번 이제 형성을 하고 나서 82년도에 수아레스 총리가
설립한 창당한 UCD가 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 우파 연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회당과 경합하면서 양당제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선거에서 사회당이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당 지배제적 성격을 잠시 보이더니 1989년에 들어와서 다시 다당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민주화 이후에 초기 몇 년간은 이 정당 체제 성격에 있어서 부침을 많이 겪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1993년 선거부터 말씀드렸듯이 2015년까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양당제와 양당 중심제적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군소 정당이 약진하는 그런 다당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3년과 2015년의 선거를 중대 선거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의 선거 제도 역시도 민주화 과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화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경쟁 세력들이 이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강력한 지역주의적 경향을 갖는 정당들의 이익을 반영해서 지역 대표제로 구성된 양원제의 의회를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선거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하원은 총 350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회기는 4년이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당 명부식으로 후보를 내고 있고 3%의 봉쇄 조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50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선출하고 나머지는 인구 비례로 추가 의석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로 총 266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208석이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고 나머지는 지역 의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4명씩 선출을 하고 또 세 지역에서는 4명, 여기 구체적으로 적어놓긴 했는데요. 그리고 두 지역에서 2명, 그리고 또 7개 지역에서 각 1명씩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1977년 정초 선거 이후에 지금 가장 최근의 선거였던 2019년까지의 스페인 총선 참여율 그리고 양대 정당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붉은 점선으로 보여주는 것이 투표 참여율이고 파란색 실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양대 정당의 득표율입니다. 투표 참여율이 이 민주화 이후에 미약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70% 정도 안팎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가 2004년부터는 전반적인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 득표율 같은 경우에도 이 경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에 83.3%를 기록했고 그리고 2015년에 50.7%로 하락한 이후에 2019년에는 48.8%로 떨어진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유로 보면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긴축 정책에 따라서 복지 축소가 이루어졌고 또 높은 실업률도 있었고 또 여기에 정치인 부패 문제까지 같이 연루가 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라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빈부 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또 이에 항의하는 그런 시민운동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5M이나 인디그나도스 같은 분노한 자들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러한 운동들이 결국 급진주의 정당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이제 빼빼란 국민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국민당도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했고 그리고 2015년까지도 경제 위기는 지속이 되면서 빼빼 국민당의 총수였던 마리아노 라호이가 직접적으로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패 문제와 연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기존 양대 정당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를 2016년과 19년에 있었던 총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페인에서 선거 이제 연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주의 정당들, 특히 이 지역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들을 위주로 해서 그 기존의 정당들, 특히 새로 뭐 사회당과 국민당을 제외한 새롭게 등장한 급진 정당들, 특히 포데모스랄지 복수와 같은 정당들과 선거 연합을 구성한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 현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치적인 불안정과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고요.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해서 그 선명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성정당 정치 혐오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결국에는 급진 정당을 부상시킨 그런 배경 요인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남은 시간 동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진 정당에 관한 것입니다. 복스라는 급진 우파 정당이 이 2018년 지방선거,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선거를 통해서 의석을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 안달루시아 지역은 스페인의 가장 그 남쪽에 있는 그라나다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36년간 사회당의 텃밭이었는데 복스가 처음으로 급진 우파 정당이 스페인에서는 절대로 등장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권위주의 독재를 오랫동안 겪었었고 내전도 겪었었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급진 우파 정당이 출연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2018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의 총선을 통해서도 이게 지금 4월 선거 결과인데요. 4월과 11월에 두 차례 그 정부가 구성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두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4월 선거에서 24석을 처음으로 확보를 하고 또 11월 선거에는 심지어 52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스페인이 이 극우정당이 출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과연 무슨 이유로 출연을 했는가라는 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복스라는 정당의 이념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면 분명하게 급진 우파적인 포퓰리스트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로비라 카스바세 같은 뮤데 가스 같은 경우에 이 PRR 정당을 분류를 할 때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토착주의적인 특성을 보이면서 권위주의적인 그 원칙 하에 포퓰리스트적, 그러니까 엘리트와 인민의 그 대립적인 구도를 강조하는 정치 이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복스의 마니페스토를 좀 점검을 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대의민주주의제 안에서 이러한 다른 가치들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극단적인 우파 정당이라기보다는 급진적인 레디컬한 정치체로 정당으로 보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출현 요인에 대해서, 부상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는 이념 스펙트럼상 스페인 정당의 정당별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경우에는 기존 정당들 중에서 가장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점부터 10점까지를 국민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신생 정당이었던 시오다다노스라는 시민당이 또 크게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당은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당과 국민당 간의 그 선거 경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운시안이
다운스트림 모델이 얘기하고 있듯이 그 중도적인 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합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당의 성격이 점차 중도화되면서 우측에 있던 보수화 이념상의 그 선거 공간이 좀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다른 급진적인 정당, 우파 이념을 갖는 급진적인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작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 표는 그래프는 2018년 복스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가 2016년도에 투표했던 정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당 같은 국민당을 2016년에 지지했던 유권자가 2018년도에는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그 유권자가 복스로 마음을 선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파, 중도 우파, 전통적인 우파로부터 표를 거의 많이 가져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 그 북스와 포데모스가 각각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선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스페인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스페인 총선에서 복스의 득표율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시면은 좀 더 어둡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은 득표율을 획득을 했는데요. 특히 이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지역들 그리고 또 안달루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받았던 그 지역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민자가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 그 관문이 되는 지역들에서 복스가 많은 득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포데모스가 많은 득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이 오른쪽 지도에서 보다 진하게 그 표시된 지역을 보시면 바스크랄지 나바라랄지 카탈루냐랄지 까나리아 제도랄지 이런 지역적으로 분리 독립에 관한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지역들에서 포데모스가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무리로 그러면 2023년 선거 전망, 그 지방선거 올해 5월 말에 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총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과연 그러면 지금 사회당 정부가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국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인가, 또 급진 정당이 이 우파 정당이 계속해서 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회당이나 국민당이 그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 우세적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군소정당과 다른 지역주의 정당과 또 다른 급진주의 정당과 연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복스가 지지를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지역주의 정당들이 그 연합에 들어오기에 좀 꺼림직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예상치는 삐빼가 우세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PSOE가 계속해서 정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사점 5가지 정리했는데요. 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 등이 대표성의 실질적 확대에 기여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스페인의 경우에 비례대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균열 그리고 이념 균열의 구심성으로 양당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선거 정치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지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이제 핀란드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서현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 서현수입니다. 최대한 짧게 그런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가 지난 4월에 바로 총선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최신 버전의 지금 동향을 좀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핀란드의 경우에도 이번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핀란드인 당이라고 부르죠. 이 정당이 20.1% 득표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고 지금 현재 이제 보수 국민연합당이 근소한 차이지만 1당을 차지해서 정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연정 파트너로 함께 포함이 돼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6월 정도에 6월 정도에 이제 그 정부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의회에서 총리가 선출이 되고 정부 프로그램들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핀란드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지금 남유럽에서부터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까지 일정한 이제 공통된 흐름들이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유럽 정치, 특히 이제 북유럽의 안정적인 합의적 민주주의나 보편적 복지 국가를 이루었던 북유럽 지역의 정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란드의 정치 체제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스웨덴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가 또 19세기에 러시아 지배를 또 받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1917년에 독립해서 내전까지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준 대통령제 기반의 민주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가 2000년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서 지금은 대통령을 직선을 하긴 합니다만은 실권을 거의 다 이제 상실한 상태이고 대부분 이제 총리와 내각이 의회에서 선출되고 책임을 지는 의회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산나마린이라는 젊은 여성 정치인이 등장해서 총리로 정부를 이끌었고 5당 연정을 이끌었는데 또 마침 공교롭게도 젊은 여성 대표들이 많아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안정적으로 위기 관리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다른 야당에 머물렀던 국민연합당과 핀란드인 당의 승리로 인해서 뭐 정권 교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와 비슷한 정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핀란드는 이제 워낙 러시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관계라든지 국내 정치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고 지난 4월에 나토 가입이 핀란드만 우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최근에 터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스웨덴 또한 조만간 나토 가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선 결과를 좀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23년 총선 결과까지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번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소한 차인데 국민연합당 보수당입니다. 보수정당이고요. 정통 보수정당이 근소한 차지만 1당을 차지했고요. 2023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 정당,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불리는 핀란드인당이 2당을 차지한 상태이고 집권당이었던 3인당, 산나마린 총리가 대표로 있는 3인당의 경우가 19.9%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지만 3위에 머무르면서 다음번 정부에 참여하는 게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2011년도에 해선과 같이 3당의 지위로 떠오른 다음에 연속적인 4번의 선거에 걸쳐서 모두 15%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중심 정당의 하나로 공고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는 점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선거의 주요 쟁점은 우선 재정 정책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이제 국가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3인당 주도의 좌파 정당과 다른 정당들 사이에 균열이 이제 심화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선거의 쟁점이 아니었나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인데요. 핀란드는 2035년도에 탄소 중립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정부에서 세웠고 이것은 야당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국가적인 합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극우 포퓰리즘 정당만 반대를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균열 이슈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민 정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이민 문제에서도 좀 더 엄격한 정책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보수 정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들은 핀란드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정부 정당 내에 조차도 중요한 균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교육 정책 또한 부분적인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 결과 이제 아까 표로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집약을 해보았습니다. 여야 정권 교체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른바 스웨덴식의 블록 정치 현상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기 동안 야당에 머물렀던 보수 국민연합당, 우파 포퓰리즘 핀란드인당 그리고 기독민주당이 다 약진을 했고 연정에 참여했던 5개 정당 가운데 3인당을 제외한 나머지 4정당이 모두 큰 폭으로 득표율과 의석수가 감소하는 일종의 패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블록 정치에 가까워지고 있는가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스웨덴식의 약간 양당제와 유사한 형태의 좌우 블록 정치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 이후에 어떤 정당 간에도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이 양쪽의 그룹 사이에서 유일하게 3인당이 사실 연정을 주도한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고 지지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왜 그랬는가라는 측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3인당의 경우에 산나 마린이 총리로 재임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팬데믹 위기에 대처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나토 가입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풀어왔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상당히 대중적 인기도 높았습니다만은 이것에 또 다른 명암이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있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산나 마린이 전략적인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극우 포퓰리즘 핀란드인당과는 정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전선이 이제 착 그어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여기에 연정에 참여했던 녹색당과 좌파정당과 같은 파트너들도 동조를 하면서 상당히 양분화된 정치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1위 등극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3인당으로 투표를 선회한 측면이 나타나서 이것이 3인당에게는 부분적으로 득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득이 됐느냐라는 그런 어떤 비판들도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산나 마린 총리와 포퓰리즘 정당의 리카 뿌라 대표가 아주 열을 내면서 손가락을 들어서 서로 날선 토를 벌인 것이 지금 사진에 그려져 있는데요. 저런 모습은 사실 핀란드 정치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극화되어가는 지금 정치 양상이 좀 관찰되는 면모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1당을 차지한 보수 국민연합당의 이제 승리가 이제 중요하게 평가가 돼야 될 텐데 사실 작년에 전쟁 직후에 거의 26%라는 핀란드의 다당제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지율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미 이제 나토 요인은 선거에서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이제 하게 되었고 어쨌든 이제 이 국민연합당 주도의 새로운 정부는 특히 3인당과는 반대 방향의 재정 정책에 나서면서 복지국가의 축소나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핀란드인당이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서도 20% 가까운 기록을 하면서 2위에 오르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인당은 여러 차례 이제 뭐 분당 사태를 겪기도 했고 리더십 교체가 있기도 했는데 새로운 대표인 40대 여성 리카 뿌라의 경우에 전임 대표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성공했고 또 그러면서 의제 측면에서 다른 정당들의 합의 사이에 균열을 내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성공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선거 이후에도 보수 연정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당내의 분열이라든지 정책적인 거버넌스 역량의 취약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어떤 교훈들을 딛고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연정에 참여했던 중앙당과 녹색당이 동반 패배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져서 이 두 당의 고민이 깊습니다. 농민당에서 출발했던 중앙당은 핀란드에서는 굉장히 중추적인 정당이었는데 이 백년 정당이 지금 존재의 위기, 생존의 위기에 좀 내몰리는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녹색당의 경우는 최근 선거에서 상승 일로에 있었거든요. 10%를 넘는 지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정당으로 발돋움했다가 최근에 상당히 좀 더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면서 좌파적인 의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당이 의제라든가 정책들을 전개를 했었는데 최근 산나마린 총리가 이끄는 3인당 등과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지지자가 이탈되는 그런 어떤 이번 결과가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일당 대표인 빼떼리 오르뽀 국민연합당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 구성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파트너로 핀란드인당, 스웨덴인민당, 기독민주당 이 두 정당은 이제 소수당이고요. 핀란드인당까지 해서 다수연합을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인당과의 대연정 가능성도 초기에 점쳐졌지만 지금 이제 그 전망은 잡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환경정책 그리고 이민정책 등의 쟁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조율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대규모의 재정 삭감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균열축이 될 것 같고요. 기후위기 대응의 경우는 핀란드인당이 지금 2035년 탄소 중립 목표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만 수용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이민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일당인 국민연합당조차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타협안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큰 이변이 없는 한 6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의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예전에 이제 신분제 의회가 자리 잡았던 사티달러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정부 주도 정부 구성 협상이 이제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이 네 정당 대표들과 실무자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조율하면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요. 예, 핀란드인당의 역사적인 성장과 재평 과정 등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5년에 핀란드인당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2011년 총선에서 이제 원내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진입했고 이번 총선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말씀이 설명을 간략하게는 드렸고요. 그 배경에는 아까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올라왔던 2008년 재정위기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키아 문제 등으로 해서 핀란드가 지난 10년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결론 가죠. 예, 핀란드인당의 이데올로기적 위치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2015년과 2023년 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그 정당 지도 속에서의 위치들인데 이 어떤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적인 가치나 최근 어떤 후기 근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사회적인 쟁점, 복지국가 관련된 쟁점에서는 오히려 보수당보다도 더 중도 우파적인 성격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는 동시에 대신에 이민자를 반대하고 이제 내부 중산층과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번 2023년 핀란드 총선 결과는 최근에 있었던 스웨덴 총선 결과와 유사하게 3인당 주도의 집권 연정 세력이 패배하고 보수 정당들이 승리하면서 좌우 정권 교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비록 산나마린 총리가 이끄는 지난 5당 연정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위기 관리가 잘 되었다라는 평가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최근에 있었던 사회부장 개혁의 초기 피로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뭐 산나마린 총리의 앞으로 행보도 굉장히 궁금하죠. 이제 하반기 당대회에서 대표 출마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지금 국제적인 역할을 맡고자 할 가능성도 높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부분적으로는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극우 포퓰리즘 핀란드인당의 경우에 스웨덴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경향의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더욱더 그런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대표인 리카 뿌라의 경우에 아주 전형적인 카리스마적 리더는 아닌데 대중적 친화력이 있고 토론 능력이 좋고 더 나아가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데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더군요. 정치학 교수들이. 네, 이런 모습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연정 참여의 한계들을 딛고 이번에는 유능한 정책 정당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어떤 인상들을 각인시킬 수 있을지 중요한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 중앙당이나 녹색당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재구성과 혁신이 불가피한 상태로 좀 내몰리고 있는데 2024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핀란드 정치 체제 역시 이제 또 분화와 또 이제 다시 재구성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의 여러 부분들을 보지만 북유럽의 사례들이 또 저희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그 시사점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장선하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 우파 정당의 성장과 정당 정치 변화인데 스웨덴.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전대 장선하입니다. 저는 앞서서 국가별 발표 그리고 국가에서도 극우 정당 혹은 급진 우파 정당,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 등과 같은 그런 우파 정당의 성장이 지금 현재의 선거 정치와 정당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발표에 있는 만큼 이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성장이 갖는 그런 의미와 그게 이제 북유럽 정치의 변화와 유럽 정치에 있어서의 변화의 의미를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 앞서 핀란드 정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서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우 정치 블록의 정권이 교대되는 방식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사례가 스웨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된 게 1990년대 이후고요. 그 전까지는 스웨덴 3인당이라고 하는 이 이제 노동자 계급 정당이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스웨덴은 사회주의 블록 대 비사회주의 블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선거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사실은 이런 스웨덴 3인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헤게모니가 조금씩 약화되고, 그리고 7, 80년대 경제 위기의 여파를 스웨덴도 받으면서 사실은 우파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좌우 이제 정당들이 블록을 형성해서 사실은 정권을 한 두 차례 선거마다 교대하는 그런 방식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포퓰리스트 우파 혹은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부상해서 등장하게 된 게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좀 뒤늦었고요. 그리고 이 정당에 대해서 기존의 정당들이 우리는 급진 우파적인 혹은 배타적인 어떤 민족주의적 정당과 같이 손잡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합의가 일종의 이루어져서 스웨덴 민주당이라고 하는 급진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성장한 지는 좀 되었는데 2010년 이후로 이제 계속 성장해 오고 있었는데 협력하지 않는 구조가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선거에 드디어 스웨덴이 2022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제2당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더 이상 이들과 손잡지 않고는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기가 좌파 블록이나 우파 블록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회 내에서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그런 형태의 중도 보수 우파 어떻게 보면 연합이 정권을 이번에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상은 아까 핀란드 올해 초에 있었던 핀란드와 거의 유사하게 이제 북유럽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한국에서 이런 멀리에 있는 유럽이나 혹은 북유럽의 정당 체제나 뭐 선거제도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 2020년도의 총선에서
이 득표율 대비 의석수, 즉 선거에 있어서 얼마나 의회가 국민들이 투표한 득표율만큼 그것을 반영한 의석을 갖는 그런 의회를 갖는가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갤러거 지수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13.65였습니다. 이게 낮을수록 더 득표율 대비 의석수라는 것이 잘 어떻게 보면 비례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1.75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2008년 평균이고요. 최근에 2022년 총선에서는 갤러거 지수가 무려 0.64입니다. 뭐냐면 국민들이 투표한 것에 비례한 형태로 의석들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정당들의. 그래서 스웨덴과 덴마크와 같은 형태의 좀 비례성이 높은 이런 의회 구성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한국에서의 이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에서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의 선거제도도 어떻게 보면 고려 대상, 그러니까 참고 대상이 돼 왔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냥 투표율 대비 의석수의 균형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이 국가들의 선거 제도라든가 정당 정치가 우리에게 좀 모범이 되는 거, 그러니까 참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을 형성해서 서로 협의하에 정권이 안정적으로 교체되고 교대되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경쟁해서 정권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든가, 즉 조기 총선을 자주 치른다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안정적인 의회가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가 있는 정당 정치와 함께 유지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투표율 대비 의석수라고 하는 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례성도 굉장히 높은 의회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혹은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이런 정당 정치가 안정적이면서 다당제이면서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잘 유지되는 이런 국가들에서도 이 포퓰리스트 정당,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부상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혹은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앞서 발표하셨던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정당 명부제 중에서도 개방형에 가까운 정당 명부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정당들이 명부를 작성하면 그게 그냥 고정되는 형태가 아니라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방형 정당 명부제를, 핀란드는 완전 개방형, 스웨덴은 정당 명부 혹은 내가 후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핀란드 중에서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석 할당의 최소 기준이 4%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4%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은 정당 그 4%를 넘은 정당들에게는 의석을 할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선거구별로 또 조정할 수 있는 의석 39석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 투표용지를 보시면 이렇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인데도 정당이 내놓은 명부가 쭉 다 쓰여져 있는 투표용지,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고 정당명이 쓰여져 있는 투표용지, 아무것도 없는 투표용지, 이 세 가지를 유권자가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자신의 선호를 표시할 수도 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명부를 다 받을 수도 있고, 명부에 올라와 있지 않는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율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도 넓고, 그리고 전국당의 비례대표제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4%라고 하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아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3%라고 했었고 덴마크는 2%니까 스웨덴은 4%라는 게 그렇게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좌우 블럭에 있어서의 구심점이 되었던 좌파
정당인 3인당과 그리고 우파에서는 중도 우파 정당이었던 보수당, 그러니까 지금은 온건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이 정당 중심에 어떻게 보면 선거연합이 미리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선거에서 이긴 쪽이 정권을 이제 그 선거연합을 구성한 정당하고 같이 구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게 스웨덴 민주당이라고 하는 국수주의적이면서 반이민주의적이고 유로화 반대하는 그런 형태의 우파 정당인데요. 이 정당이 왜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는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사실은 기존의 정당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웨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지를 이렇게 크게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 위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좋았을 때는 사실은 다른 국가에서 뭐 이민자들이든 난민이든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서 복지국가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도 사실은 이 국가들 역시도 인구수가 좀 적어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요. 이민이나 난민이 아닌 이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가 사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이런 이민에 대한 반대 심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외적 위기는 경제적 위기인데요. 이 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냥 직결되어서 이런 우파 정당들이 지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 정당들의 리더라든가 혹은 이 정당들이 기존의 정당들이 차마 사실은 내세우지 못하는 형태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정치 선거 유세 과정에서 동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선호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도 아까 그랬지만 아래쪽에 존재하는 빨간색 이렇게 부분 보시면 이제 망명 신청자가 많고 그리고 난민이나 이민자가 많은 쪽이 주로 유럽 쪽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스웨덴의 맨 아래쪽에 웨레순두교로 해서 덴마크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그 지역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의 지역 선거, 지방 선거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지지를 형성을 해왔었던 이 스웨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도 의석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사실은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복지나 혹은 기존의 정당 정치에서 유권자들한테 폭넓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여기에 대해서 급격히 도전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북유럽에서는 복지국가라는 거예요.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정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다가 점차적으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들 그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색깔별로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전부 다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점점점 긍정적으로 가고요. 이념적 위치는 아주 우파적이었다가 점점 보다 평등주의적이고 그리고 좌파적인 것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반이민적 그리고 반이유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유권자들에게 배타적으로 다른 인종들이나 혹은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용하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기존의 포용주의나 평등주의를 내세웠었던 북유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는 기존의 정당들이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이 포퓰리스트 정당으로서의 구구 정당들 혹은 여기 조금 더 구구에서 급진 혹은 보수 우파 쪽으로 가까워지는 정당들에 대한 지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주의 혹은 인종주의적인 극우 사회운동 혹은 정당으로 출연을 했었던 유럽이나 북유럽의 정당들은 경제 난민 위기를 거쳐가면서 거기 이제 엘리트 정당들이
이유 중심주의 그리고 포용주의, 평등주의라는 명목에 치중해서 감히 내세우지 못했었던 반이민 이슈를 선점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아까 핀란드에서는 띠모 소이니 혹은 스웨덴에서는 짐미 오케손이라고 하는 이런 정당 리더십들이 적극적으로 이것 선거 캠페인에서 동원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고 지지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4년 주기 선거에서 꾸준히 스웨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이제 포퓰리스트 우파 성격의 정당이 계속 표를 늘려가다가요. 결국에는 2022년도에 이 기존의 정당들이 이 스웨덴 민주당하고 사실은 협의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원내에 있었고 2010년도에 원내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기존 정당들이 우린 너희들하고 손잡을 수 없어 하고 해서 고립되었다가 이제 기존 정당들이 자신들의 표를 이 스웨덴 민주당에 잃게 되면서 점점 약화되면서 이들의 지지가 과반을 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의회 내 정부 지지 이쪽으로 억셉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정당 정치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좌우 블록에 있어서의 정권이 교대되는 데 있어서 축이 되는 정당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3인당 그리고 보수당. 하지만 이 보수가 갖고 있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상의 위치가 이 스웨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를 서포트하는 의회 내 정당, 그것도 원내에서 제2정당, 제일 이제 여당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되면서 사실은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2년 스웨덴 총선과 가장 최근에 2023년 핀란드 총선의 결과 확인된 일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의 좌우 블록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양당 체제적인 그런 형태의 북유럽 정당 정치는 뭐 지속될 가능성은 물론 높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웨덴 민주당이라고 하는 좀 더 우파적이고 그리고 반이민 정당의 등장으로 해서 사실은 좀 더 오른쪽으로 감과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설명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유권자들을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동원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이들이 지역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래쪽에 뭐 말메라든가 란스크로나라든가 스코네주라든가 여기에 지역에 단단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좌우 블록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나 계급을 기초로 한 계급 정치의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해왔고 기존의 스칸디나비아나 유럽 정치에서는 하지만 거기서 넘어가서 녹색당이라고 하는 탈물질적인 그런 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새로이 진입을 해서 유럽의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변화를 좀 가져왔다면 최근에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 좀 더 급진적인 우파, 프랑스 같이 분노와 혐오라는 이런 것을 더 증폭시키거나 혹은 북유럽에서는 자국민 중심적 복지주의라고 하는 복지국수주의 플러스 유럽 연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반대 혹은 국가 주권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회의주의적인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좀 더 파편화되었고 조금 더 우파적이며 하지만 좌우 블록 정치는 유지되는 형태의 이런 정당 정치가 지금은 예측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토론자께서는 발표식에 토론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김지우입니다. 일단 여러 교수님들의 좋은 발표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너무나 그 좋은 칭찬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핵심만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성화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지금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든 뭐 그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선거의 양상이 그러니까 극우 정당의 득세 뭐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확한 특성인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초기에 우리 윤석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뭐 경기 침체, 경기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각 국가마다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고 먼저 득세한 국가가 있는 반면 또 굉장히 늦게 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독일은 그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 마지막 보루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요인들을 가만히 그러니까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두에서 보여지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각 국가들의 극우 정당의 어떤 굉장히 영리한 선거 전략 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그 극우 정당들의 영리한 선거 전략을 기존 정당들이 더 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을 위한 대한당 같은 경우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굉장히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을 반대하지는 않아. 그러나 유럽 연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유럽 연합보다 독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독일의 그 독일 말 그 스펠링은 DEUTSCHLAND예요. 그럼 그 안에 EU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안에 EU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한 방에 딱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의 뇌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기 시작했고 그게 2013년 4.7%였지만 그래서 못 올라갔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그 의회에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것이 그나마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정당 그 진입 제한 규정이었는데 그게 보통 4% 5%인데 이제 이것도 더 이상은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그 제도적인 어떤 측면을 이야기할 때 같이 좀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극우 정당에 대한 경계고 그게 정치 문화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겨우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그 연정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립 정부를 같이 함께 구성하지 않는다인데 이제 핀란드 사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자마자 굉장히 다른 어떤 형태의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또 독일의 경우도 연정을 구성하지 않는다 해서 아직까지 연정을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아니 득표수가 만약에 그 대한당이 더 높아지면 이건 뭐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더 나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제도적인 보완점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좀 제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우창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우창용입니다. 그 코멘트 하고 싶은 내용 많은데 시간에 맞춰서 준비한 내용 다 못하더라도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북유럽 그리고 서유럽 한다면 이제 정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많이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들인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것과 무관하게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가 어떻게 힘을 얻어왔는가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발표를 극우 정당에 맞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 현지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이 과연 원해서 그런 것인지, 극우 정당들이 정말 잘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국 정치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질문을 던져 보면은 먼저 공통적으로 오늘 발표 때 나왔던 얘기가 극우 정당들이 복지주의를 이제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한국과 비교할 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만약 한국에 현재 극우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면은 그게 복지주의를 지지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유럽, 북유럽 국가 그 극우 정당들 보면은 초기에는 친시장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버리고 복지주의를 이제 수용하는 그런 어떤 일관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까 프랑스 사례 발표하실 때 세계화 근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주요 국가 정책이 복지 정치라는 측면에서 극우 정치와 복지주의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었던 문화적 풍토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과연 미래에도 이럴 것인지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이 맥락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김주희 교수님께서 이제 언급하실 부분인데, 과연 선거 제도가 극우 정당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저 역시도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석 할당 최소 기준이 있어도,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인지,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극우 정당 논의를 할 때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악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지에 가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극우 정당도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된 정당의 일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이제 어떻게 이제, 하지만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굉장히 영리한 선거 전략을 발전시켜온 측면이 있고, 정치 외부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운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엘리트 과정을 밟은 정치인들이 이제 극우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측면도 이제 잘 봐야 되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리한 전략 중에 하나가 소수자 집단을 편가르게 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노동자 계급과 이민자를 편가르게 한 측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복지주의의 도입이라는 부분과 굉장히 큰 긴밀한 연관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그 성소수자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그 이유는 무슬림 문화가 동성애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런 경향이 이제 존재하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전전 덴마크 극우 정당 이끌었던 대표 국회의장도 하신 분이 동물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은 무슬림에서는 할랄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물 복지와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동물 복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게끔 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편가르기 전략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발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민주시민교육 쪽을 또 전문가로 널리 알려지신 분들이 계세요. 마침 이번 주에 또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한 분이 선거연수원 근처에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어떤 변화냐 하면 기존에는 많은 것들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변화가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와 선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리레이 세미나가 선거 정치를 지금 조금 더 정말 유럽 전문가들이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 정치 선거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주로 상당히 좋은 면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도 참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있었죠. 3월 달에 3월 17일이었어요. 어떤 이유냐 하면 598석이 하원을 정원인데 이게 지금 뭐 초과의석, 보정의석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에는 709석으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2021년에는 736석이 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 이런 추세라면 900석까지 가겠다.
그래서 598석으로 고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통과를 못한 이유가 지역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어차피 598석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노선으로 해서 이게 거의 절충안으로 630석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봉쇄 조항이 5%인데 봉쇄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3석을 얻으면 의회에 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봉쇄 조항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좌파당이 4.9%로 해서 연방의회에 진출을 했는데 좌파당 같은 경우에는 진출을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사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두 개 정당은 헌법 소원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게 유럽 연정의 역설인가? 유럽 선거제도 연정의 역설이 극우 정당을 득세하고도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거제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개방형 명부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중개방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들 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인구 수를 보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를 보자면 이게 우리가 쉽게 그 북유럽의 얘기를 하면서 개방형 명부제를 그런 비판적인 이런 연구나 이런 거 좀 부족한 상태로 추진했을 때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장선아 교수님과 서현수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선호투표도 유럽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선호투표를 하는 경우도 25%에 불과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호투표를 하다 보면 이게 투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이게 정말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 발표까지 10일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런 선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빨리빨리 문화에서 10일 이상을 발표를 못하고 있었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정말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장선아 교수님과 서현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정의 역설로 나왔고 과연 유럽의 정치 제도가 절대선인가? 이젠 절대선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그 제도를 도입을 해본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름자를 가지고 과연 어떤 형식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의 방식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화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발표하신 분들께서 간단하게 간결하게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발표자 답변은 발표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장선아 교수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의 그 토론자 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역순으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자면요. 연정의 역설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안정성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이게 좀 더 파편화된 정당 체제가 된다고 해서 혹은 극우 정당이 정부 구성이나 혹은 의회 내 서포트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북유럽의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면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그때 북유럽의 극우 정당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면 의회에 들어가면 이들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기대했었던 것이 유권자들이 좀 더 민족주의적이고 좀 더 자국민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그리고 반이유적이거나 아니면 난민에 대한 반대 정책들을 강화시키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 정당들과 협의 과정에서 이런 색채들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민주주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더 좋은 규범적으로 더 좋든 나쁘든지 간에 유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에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는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정당들이 들어가서 유권자들을 대표하고 서로 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투표제도 플러스 정당 정치는 사실은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합의주의적인 연정을 통해서 또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례로서 좀 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방명부제의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선호투표나 혹은 개방명부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스웨덴처럼 선택적 준개방형 명부제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선택하면서 그 정당의 명부를 받는 경향이 더 많고요. 선택해서 그 명부에 없거나 혹은 명부상의 후순위에 있는 그 후보자가 5%를 넘게 되면은 이 후보자가 명부상의 윗순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당선이 내리고 당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은 비중이고요. 유권자들이 다 선택을 하는 것도 유의미한 건 한 3-4번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표를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건데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정당 기반의 정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을 겁니다. 아마 유럽 같은 경우에. 따라서 아까 시민교육 말씀하셨는데 시민교육 혹은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은 사실은 이 정당에 기반한 정당의 자율에 두되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극우 정당을 막거나 혹은 좌파 정당을 막거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못 받거나 아니면은 막는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민주적으로 풀어놓되 이들이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심판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이 정부를 구성했을 때 그들이 내어놓는 정책과 합의에 의한 어떻게 보면 중도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치가 선순환하는 이런 것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현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또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민할 게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단선적인 어떤 대안이나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함께 고민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좀 근원적인 수준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 차원의 문제도 있고 정책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같이 봐야지 선거제도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거제도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불평등이 워낙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적 맥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수준 또 사회정책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피케티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많이 정책 선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부터 북유럽까지. 그런데 산나마린 정부 핀란드 사례를 지켜보니 특히 팬데믹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개별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어떤 개혁이나 정책 추진만으로 지금 30여 년 이상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화의 부분들을 온전히 다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제 바꾸기는 쉽지 않은 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길게 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실 선거제도 측면에서는 극우 정당이 15% 20% 이렇게 등장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미 그렇게 변화해 있고 유권자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공론의장에서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대표 체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의미에서 비례성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양당제나 소선거구제 이런 제도를 다수제적인 민주주의를 이제 강하게 취하게 되면 오히려 바로 집권을 하게 되죠. 단독 집권. 트럼프처럼 기성정당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영국처럼 바로 포퓰리스트들이 집권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연정의 측면 때문에 오히려 견제되는 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퓰리즘적 요소조차도 정상적인 정치 과정의 일부로서 다룰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너무나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스탠스로 취하게 돼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레토릭 수준에서라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주류 정당화되고 있는 경로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죠. 물론 그럴 때 이제 리더십이나 레토릭들이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아까 오창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들 또한 되게 엘리트들이거든요. 또 다른 엘리트들이고 아까 핀란드의 새로운 여성 정치인도 저희 교수님들이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정치학과를 공부한 석사까지 한 친구여서 수업 때 보면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는 상당히 그런 성향이 있어서 위험한 면도 있구나라고 예의주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어떤 위험성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예술로서의 정치를 제대로 발휘하는 좋은 리더십들, 민주적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지영 교수님. 네, 아까 제가 발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다른 선생님들께 주셨지만 뭐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계속 강화될 것인가 그리고 연정의 역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은 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포퓰리스트 정당이 스페인에서처럼 뭐 우니다스 포데모스처럼 그 연립 정부를 구성했을 때 그 정당은 또 새롭게 다시 기성 정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지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정부 구성의 주체로서 그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공간이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극우 정당의 출현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정당들이 계속해서 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스페인 포함해서 여러 서유럽 국가에서 보여지듯이 선거 공간에서 결국엔 더 많은 표를 획득하기 위한 정당들 간의 담합이나 경쟁으로 인해서 카르텔 정당이 출현했다라는 것이 또 다른 급진 정당, 우파든 좌파든 급진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연정의 역설이라는 측면도 역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준 교수님. 예, 저도 마지막으로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토론으로 말씀 주신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오늘 또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극우 정당의 등장 혹은 부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히나 이제 북유럽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진화 이 두 가지를 이제 집중해야 될.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 등장이나 부상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 진화에도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북유럽 쪽 지금 연구하신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은 사실 이 등장과 관련을 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포퓰리즘이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의 그늘이라는 부분들도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이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중심의 이제 정당 정치가 사실은 이제 기존의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포퓰리즘이 결국은 새로운 뭐 극우라든지 새로운 극좌라든지 혹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을 이야기할 수 없는 오성 정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세가 다르게 이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서는 조금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이제 결합돼서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극우라는 그 이제 한 흐름을 중심으로 이제 사실은 고민을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등장과 관련을 해서 제도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됐던 것들이 한국과 관련을 해가지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지만 선거제 관련해 가지고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가지고 비례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개인 유권자로서 정치학자 이전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유럽에서 보면은 사실 저는 제도적으로 극우 정당의 진입을 그동안 막아온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봉쇄룰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선거 제도라는 것들이 그 막아왔던 측면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86년도였나요? 86년도에 프랑스가 의회 선거 제도를
바꿨다가 비례성을 높이는 걸 바꿨다가 갑자기 극우 정당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불과 2년 만에 다시 선거제도를 예전으로 돌려가지고 극우 정당을 다시 영석으로 만들어 버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비례성 확대라는 것들이 결국은 한국의 극우 정당을 원내로 진입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이렇게 고민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극우 정당 영리한 선거 전략이라든지 극우의 세분화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주신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네 분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이제 발표자들의 간단한 그 추가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선거를 가지고 오늘 긴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선거 잠깐 정치는 예술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선거야말로 정치에 있어서 모든 이 역량과 팩터들이 집약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반영하는 게 정당 구조가 되겠고요. 아마 여러 변수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성격, 그래서 힘이 이제 그 구조를 통해서 보충되게 되는 변화가 없다면은 이 정적인 모델에서는 이런 구조가 아마 가장 큰 영향을 가지게 되겠지만 환경이 변해가고 있고 내부적인 국내적인 환경 또 국제적인 환경이 변해가고 있고 또 선거에 있어서는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인물이 가지는 그런 또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선거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극우 포퓰리즘을 특히 얘기를 할 때는 얼마 전까지도 이게 하나의 새로운 변수, 조커라고도 얘기를 하고 새로운 변수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점점 이 변수는 상수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축을 형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보수, 진보, 중도라는 그런 기존의 축을 가진 그런 구도에서 이제 새로운 구심력과 새로운 원심력이 생겨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파퓰리즘 역시 진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마 질적인 변형, 양적인 팽창에서 이제는 또 질적인 변형으로도 옮겨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비단 포퓰리즘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우파 정당, 기존의 좌파 정당, 중도 정당들도 전략의 차원에서 아니면 구조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많은 정치 체제, 유럽의 많은 정치 체제와 또 국가들도 변화의 과정 속에 있고 또 새로운 우리보다 나은 정치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또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찾아내야겠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학술 모임이 또 중앙선관위 그리고 저희 선거연수원과 좋은 협업 관계 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